안녕하세요. 남간사관학원입니다. 드디어 제가 100번째 영상을 만들고 이제 올리게 되었네요. 처음 유튜브를 시작했을 때 100번째 영상까지 만들고 추이를 좀 지켜보자 생각했었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 벌써 100번째 영상이에요. 많이 부족하고 개선해야 될 부분이 많지만 그래도 나름 구독자님들이 계속 늘고 있어서 힘을 얻고 100회를 끝으로 마무리하지 않고 계속 영상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위암은 위에서 발생하는 암이죠. 그 정의를 조금 더 전문적으로 살펴보면 위에서 발생하는 악성 신생물이에요. 위암은 암으로 인한 사망 원인에 항상 1, 2위를 다툴 정도로 굉장히 흔한 암의 종류예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하긴 한데 여러분 시험에 그렇게 자주 출제되진 않습니다. 그래도 기본적인 정보는 제공해 드려야 되기 때문에 원인 및 증상부터 살펴보면 그 첫 번째로 원인은 나쁜 식습관이에요. 가공육이라든지 말리거나 염장, 그리고 훈제된 생선, 탄 음식 예전에 많이 알려졌었죠. 그리고 짜고 자극적인 음식, 이런 모든 음식들이 위암의 원인이 될 수 있다고 하고요. 이 암의 발병 요인을 쉽게 말씀드리자면 정확한 건 아닙니다. 암의 원인이 밝혀지진 않았기 때문에. 솔직히 정상인에서도 암세포는 계속 만들어진다는 이야기를 많이들 합니다. 이게 계속 만들어지지만 면역세포가 얘를 다 공격해서 없애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 면역력이 떨어지거나 혹은 그 장기가 계속된 문제가 있어서 약해졌을 때 그 약해진 장기에 암이 많이 발생한다는 거죠.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냐 하면 만약에 위염이나 위궤양이나 이런 증상이 계속 꾸준히 있어 왔으면 위의 상태가 좋지 않을 거 아니에요. 위 상태가 약해져 있기 때문에 그런 부위에 암이 잘 발생한다는 거죠. 간암의 경우에도 대표적인 원인이 간염이에요. 혹은 간경화라든지. 그러니까 이런 질환이 계속 반복된다는 건 간이 지금 약해진 상태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위에 암이 생긴다는 걸 생각하시면 나쁜 식습관과 흡연, 과량의 음주 이런 것들이 다 위염과 위궤양의 원인이었잖아요. 다 연관되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뜨거운 음식도 점막을 자극할 수 있기 때문에 원인이 될 수 있고요. 헬리코박터균 역시 위궤양과 위염의 원인이었잖아요. 그리고 이건 통계로 살펴본 결과인데 악성 빈혈 환자의 10%에서 위암으로 진전하더라. 그리고 만성 위염 환자 40세 이후의 남성이 위염에 잘 걸리더라. 앞에서 알려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걸 생각하시면 원인은 그렇게 어렵지 않게 암기되실 거예요. 일반적인 내용으로 시험에 나올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간단하게 알아두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 증상으로는 불분명하고 지속적인 위의 불편 증상, 암이 계속 커지고 있을 테니까 이런 불편한 증상이 있을 수 있죠. 그리고 고창, 오심은 다들 아실 거고 고창이 뭔지 좀 모르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 고창은 쉽게 이야기하면 가스가 계속 위 안에 남아있어서 소화가 잘 안되면서 느껴지는 그런 불편감을 고창이란 표현을 씁니다. 그리고 점진적인 체중 감소. 왜 그러겠어요? 위에 기능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이와 관련해서 영양분들을 제대로 소화 흡수하지 못하고 혹은 암 조직이 계속 영양분을 많이 가져감으로 인해서 전체적으로 체중 감소가 있어요. 모든 암에서는 암세포가 굉장히 빨리 커지면서 영양분을 많이 가져가기 때문에 체중 감소가 보통 다 있습니다. 그 외로 당연히 영양도 부족하고 이러다 보니까 피로감이 있을 수 있고 기력 저하, 그리고 빈혈 등의 증상이 있을 수 있는데 위의 기능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비타민 B12의 흡수가 저하돼서 악성 빈혈이 올 수도 있고요. 그렇죠? 그리고 위암 자체가 출혈이라든지 이런 문제를 일으키기 때문에 이거와 관련해서도 빈혈이 올 수 있잖아요.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암기할 부분이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치료와 간호에서 치료 먼저 살펴보면 위암은 외과적 절제가 가장 우선시되는 암이에요. 그래서 내과적 치료가 그렇게 중요하진 않습니다. 하지만 외과적 치료가 안 되거나 혹은 외과적 치료의 보존요법으로 좀 사용할 수 있어요. 그래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보조적으로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서 항암 화학요법을 병행할 수 있고요. 다른 장기로 전이된 경우에는 수술이 이제 의미가 없어요. 이미 전이가 됐기 때문에. 그래서 항암 화학요법을 실시할 수 있고요. 요즘은 2차 항암제라고 해서 표적 항암제를 활용할 수도 있겠죠.
그리고 국소적 치료 방법으로 방사선 치료가 있지만 위는 고정된 장기가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위에서는 방사선 치료가 잘 사용되지 않는 거죠. 왜냐하면 방사선 치료는 계속 한 부위만 방사선을 쬐줘야 되는데 위는 고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게 계속 움직여요. 그러다 보니까 방사선 치료는 위암에서는 잘 사용되지 않는 거죠. 그럼 외과적 치료를 좀 중점적으로 볼게요. 조기 위암에서 크기가 2cm 이내로 작고 분화도가 좋다면, 이 분화가 잘 됐다면 솔직히 육안으로 구분하기 쉽기 때문에, 혹은 잘 떨어져 나오기 때문에 수술이 좀 쉬울 수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내시경을 통해서 점막하 박리술을 실시할 수 있어요. 내시경을 통해서 수술이 끝나기 때문에 굉장히 회복도 빠르고 좋죠. 하지만 대부분의 위암은 2, 3기에 발견되기 때문에 2, 3기의 진행성 위암의 경우에는 암과 그 주변 림프절을 수술을 통해서 제거하게 되는 거죠. 수술은 접근 방법에 따라 개복술, 복부를 열어서 들어가는 거, 혹은 복강경을 통해서, 혹은 로봇 수술을 통해서 이렇게 나눌 수 있고요. 범위에 따라 나누기도 해요. 당연히 개복술보다는 복강경보다는 로봇 수술이 조금 더 회복이 빠르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절개 부위가 굉장히 작고 이런 영향이 있겠죠. 수술 범위에 따른 분류는 보통 위를 얼마나 절제했냐에 따라 나누는데요. 위가 남아있냐 아니냐에 따라 위 부분 절제술, 위 전체 절제술이라고 해서 위전 절제술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긴 하는데, 여러분 시험엔 잘 나오지 않기 때문에 그냥 그림으로 보시면, 그래서 위 아랫부분을 잘라내서 12지장이랑 바로 봉합해 버린 거예요. 그쵸? 그리고 여기는 위가 더 작아요. 사이즈가. 이 사진에서는 아랫부분 반 정도를 벌써 도려냈어요. 그래서 반 정도 도려낸 부위를 공장이랑 연결한 거죠. 여기가 12지장이니까 공장이랑 연결되어 있죠. 이렇게 수술하는 방법도 있고요. 여기는 위가 아예 없어요. 위가 아마 이렇게 있어야 되겠죠. 이렇게 해서 이렇게 연결돼 있어야 되는데 위를 전체를 다 절제했잖아요. 여기 경우도 그렇고. 그래서 위가 다 전체 절제되어 있기 때문에 식도와 바로 공장 부분을 붙이는 거예요. 여기도 식도와 바로 공장 부분을 붙이게 되죠. 그리고 이렇게 12지장을 다 살려놓는 이유는, 여기 바로 옆에 뭐가 있죠? 요렇게 해서 췌장이 있잖아요. 췌장에서 소화효소가 분비돼서 소화액이 같이 가야 돼요. 소화액이 가지 않으면 소화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것 때문에 보통은 12지장을 이렇게 살려둬야 합니다. 그럼 위절제 수술 환자는 어떻게 간호하느냐? 우선 수술 환자 간호에서는 이 호흡기 간호가 기본이에요. 여러분 시험에 정말 잘 나오죠. 수술 간호하면 호흡기 간호는 무조건 들어가야 합니다. 보통 전신 마취를 한 경우죠. 전신 마취하지 않고 부분 마취를 한 경우에는 호흡기 간호가 필요 없어요. 왜냐하면 전신 마취하면서 인공호흡기가 연결이 돼야 되고, 이러한 원인으로 기관지 내에 분비물이 많아져요. 그러다 보면 기관지가 막힐 수 있고, 혹은 이 점액 때문에 발생할 수 있는 폐합병증이 많아지거든요. 대표적인 폐합병증 중에 하나가 여러분 시험에 나오는 게 무기폐예요. 이건 나중에 공부하셔도 되지만 공기가 없다 그래서 무기폐라고 합니다. 폐는 엑스레이를 찍으면 이 부위가 검게 나와야 돼요. 공기가 있어서. 근데 이 부분이 아예 하얗게 나옵니다. 공기가 없어서. 그걸 무기폐라고 합니다. 이 전신마취의 가장 대표적인 부작용이에요. 그리고 이런 분비물이 많아져서 그것 때문에 폐에 염증이 발생하게 되면 그걸 폐렴이라고 하죠. 이 두 가지의 가장 대표적인 호흡기 합병증을 예방하기 위해서 호흡기 간호가 필수예요. 그래서 보통은 반자회를 취하고 깊은 호흡, 심호흡이라고 하죠. 심호흡을 하도록 하고 객담을 계속 배출하도록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걸 예방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조기 이상 역시 폐 활동에 도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권장하게 되는데, 조기 이상은 쉽게 말씀드리면 빨리 일어나서 걸어라예요. 그러면 도움이 되겠죠. 두 번째로 위 수술을 했기 때문에 비위관을 삽입해서 위액에 배액도 해제되고 당연히 피가 좀 섞여 있을 수 있겠죠. 그리고 가스도 많이 찰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걸 빼줌으로 감압을 하기 위한 거예요. 그래서 위배액도 해줘야 되겠죠. 그 다음 위배액에 대해서는 어떤 간호를 제공해 줘야 되냐면, 수술 후 첫 6시간에서 12시간 동안은 당연히 혈액이 섞여 나올 수 있어요. 위를 잘라냈기 때문에. 근데 선홍색이거나 과다한 혈액이 배액된다면 지금 여전히 출혈이 심각할 수 있다는 사인이기 때문에 얼른 의사에게 보고해야 돼요. 그리고 비위관 배액이 중단되면 가스나 액체가 수술한 부위에 압력을 가해서 봉합선이 파열될 수 있기 때문에 이것 역시 보고해야 되고요. 비위관 배액이 중단되었다고 비위관을 바로 제거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비위관의 위치가 좀 바뀌거나 이런 문제 때문에 배액이 안 될 수 있기 때문에 비위관 위치 조정도 좀 해보고 이런 필요성이 있거든요. 여러분 시험에 배액이 안 되면 뭐 비위관을 제거한다? 이거 오답으로 나왔던 부분입니다. 그 다음 당연히 상처 간호가 필요하겠죠. 자주 드레싱을 관찰해줘야 되고 출혈량이 많고 다른 이상이 있다면 역시 보고해야 되겠죠. 그 다음으로 수분과 식이 섭취는 어떻게 할 거냐. 연동 운동이 회복되기 전까지는 당연히 구강 섭취를 제한해야 돼요. 구강 섭취가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구강 간호를 제공해줘야 되고요. 금식하는 동안 충분한 수분과 영양을 정맥주사로 공급해줘야 되겠죠. 나중에 배우시겠지만 이 영양을 정맥주사로 주는 걸 TPN이라고 합니다. 섭취량과 배설량을 확인해서 환자에 맞는 IO를 유지해줘야 되겠죠. 연동운동이 회복이 되면 위관을 제거하고 12에서 24시간 동안 이상이 없는지를 잘 관찰하고 이상이 없으면 구강으로 물을 소량 섭취하고 점차 증가시킬 수 있고요. 식사를 하게 되면 첫 시기는 보통 유동식을 주게 됩니다. 이 시기도 나중에 좀 공부가 필요해요. 유동식을 1일 6회로 나누어서 섭취하게 하고 위팩만이 발생하면 다시 위관을 삽입해서 감압해야 돼요. 당연히 금식을 유지하면서요. 이후 다시 돌아가서 문제가 없으면 구강으로 수분을 주기 시작하면서 유동식을 주게 되는 거죠. 모든 환자에게는 심리적 간호가 필수적이에요. 신체적, 심리적 지지가 필요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가족들에게 이러한 중요성을 알리고 충분히 지지해 주도록 격려해 주도록 해야 되겠죠. 그 다음 합병증과 관련한 간호인데 쇼크와 출혈을 먼저 살펴보면 당연히 출혈이 있기 때문에 토열 등이 발생하고 출혈량이 많게 되면 쇼크 증상도 올 수 있겠죠. 이런 증상이 나타나게 되면 당연히 의사에게 먼저 보고하고 수혈 준비와 응급처치를 시행하는데 이와 관련해서 여러분 시험에 좀 나올 수 있는 게 보통은 응급처치를 먼저 하고 보고를 하게 돼 있어요. 무슨 이야기냐 하면 지금 쇼크 증상이 초래됐다면 굉장히 위급한 상황이에요. 언제 목숨이 끊어져도 이상하지 않잖아요. 이 환자한테 여러분이 해줄 수 있는 건 다리를 이렇게 들어주는 거예요. 골반고위. 이 골반고위를 취해 줌으로 인해서 다리에 있는 혈액이 심장으로 돌아올 수 있잖아요. 환류가 돼서 혈압이 조금이나마 상승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최소한 이런 처치는 하고 의사에게 보고하라는 거죠. 당연히 수혈 준비도 필수겠죠. 그리고 폐합병증으로 수술 부위 통증으로 얕은 호흡을 하게 되어 폐렴이나 무기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전신마취 환자한테는 모두 해당되는 내용이에요. 통증 때문에 숨도 얕게 쉬지만 이 전신마취의 부작용으로 기관 내 분비물이나 이런 게 많아지면서 폐렴이나 무기폐가 생기기 때문에 그에 따른 간호를 해줘야 되겠죠. 이미 앞전에 알려드렸기 때문에 심호흡하고 객단 배출 이런 거 알려드렸잖아요. 알려드렸기 때문에 넘어가고 그 다음은 마비성 장폐색이에요. 수술로 인해서 장의 움직임이 현저하게 줄어서 장이 폐색될 수 있는 거죠. 이 폐색이라는 건 막힌 걸 얘기해요. 이런 걸 어떻게 풀어줄 수 있겠냐. 조기 이상을 통해서 장의 연동운동을 촉진시킬 수 있어요. 연동운동 촉진하기 위해 조기 이상을 시켜줄 수 있는 거죠. 마비성 장폐색의 증상으로는 장이 팽창하면서 복부팽만과 오심구토, 발작성, 경련성 통증이 발생한다는 거죠. 장은 이렇게 뚫려있는 관구조잖아요. 근데 일부가 막혀있으면 막혀서 더 이상 내려가지 못하기 때문에 통증과 이와 같은 증상들이 나타날 수 있는 거죠. 지방변도 합병증으로 생길 수 있는데 아까 앞전에 그림으로 어떻게 수술하는지 보여드렸잖아요. 위가 비워지는 시간이 굉장히 빨라져요. 유문 부위를 절제해버렸잖아요. 간단하게 그림을 그려드리면 원래대로라면 이렇게 여기가 유문 부위예요. 괄약근이 있어서 음식물을 조금씩 내려보내는데 여기를 잘라서 이어 붙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빠른 시간 내에 음식물이 십이지장이나 공장으로 내려가 버리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췌장액이나 담즙이 제대로 음식물과 섞이지 않기 때문에 지방이 제대로 소화되지 않으면서 대변에 지방이 섞여 나오는 거죠. 그럼 이런 환자는 지방 섭취량을 줄여줘야 돼요. 소화가 안 되기 때문에. 그리고 장 운동을 좀 억제해서 천천히 지나갈 수 있도록 진정제를 사용할 수 있다고 하는데 거의 잘 사용하지 않고 여러분 시험에도 거의 잘 안 나오는 부분입니다. 그 다음 부작용으로 악성빈혈인데 이 악성빈혈은 여러분 시험에 정말 잘 나와요. 그래서 꼭 기억해 두셔야 합니다. 위에 내적 인자, 내적 인자는 벽세포에서 분비한다고 알려드렸잖아요. 뭐 그런 것까지 잘 모르셔도 되지만 암튼 위를 절제해버렸기 때문에 내적 인자가 분비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비타민 B12가 흡수되지 않죠. 왜? 이걸 흡수하려면 내적 인자와 결합되어서
우리 몸에서 흡수될 수 있는데 내적 인자가 결합되지 않기 때문에 흡수가 되지 않아요. 그러면 비타민 B12가 우리 몸에서 부족하게 되겠죠? 부족해져서 발생하는 빈혈이 악성 빈혈이에요. 시험에 엄청 잘 나옵니다. 그러면 이 비타민 B12를 약품으로 주면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100ml에서 200mg을 1개월 간격으로 근육주사로 준다. 위염과 식도염이 또 발생할 수 있는데 유문부가 제거되어 가지고 아까 그림에서 알려드렸지만 여기가 제거되어 있기 때문에 12장의 내용물들이 역류될 수 있어요. 그 중에 담즙이 특히나 위벽이나 식도를 자극해요. 왜냐하면 얘는 강한 알칼리성이에요. 그래서 어느 정도 부식성이 있는데 그래서 위벽이나 식도를 자극하면서 위염과 식도염의 위험요인이 되는 거죠. 이와 관련해서 암포젤이라는 현타액을 줌으로써 이런 증상들을 좀 완화할 수 있어요. 이 암포젤이 수산화 알루미늄 겔의 일종인데 여러분 시험에 이런 내용이 거의 나올 일은 없습니다. 그나마 시험에 나올 수 있다고 계속 말씀드리는 부분이 악성빈혈, 그리고 폐합병증, 쇼크 같은 거는 항상 여러분 시험에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걸 좀 중점적으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원래 오늘 급속이동 증후군까지 하려고 했는데 급속이동 증후군은 조금 내용이 많을 것 같아서 그것만 하나의 강의로 해서 영상을 만들어 보려고 해요. 다음 시간에. 그러니까 다음 영상도 이어서 시청해 주시고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